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카메라를 하나 신품으로 구입했는데요. 신품 카메라를 박스킷으로 구매한 건 대략 5년 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카메라 언박싱을 하면서 이에 대한 간단한 소감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구입한 카메라는 파나소닉 G9 마크2인데요. 사실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계기도 카메라를 구입할 때 G9 마크2에 대한 리뷰들을 찾아봤는데 대부분이 협찬 리뷰이고 아무래도 많이 구입하는 기종이 아니라서인지 직접 실구입한 사용자들 리뷰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직접 구입한 저의 G9 마크2 개봉기가 카메라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영상용 카메라를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도 가장 친숙한 브랜드라면 소니, 캐논, 파나소닉, 후지, 니콘 정도의 브랜드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렌즈 교환형 카메라를 선택함에 있어 브랜드보다 먼저 선택해야 할 선제 조건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풀프레임이냐 아니냐를 먼저 선택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인류가 처음 카메라라는 것을 발명한 이후 들고 다닐 수 있는 최초의 휴대용 카메라는 라이카라는 브랜드에 의해 35mm 필름 포맷 크기로 표준화가 되었습니다. 이후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필름 대신 화상을 구현해낼 수 있는 센서의 크기가 35mm 필름 크기와 동일한 것을 풀프레임으로 분류하고 이보다 작은 센서를 크롭바디 또는 마이크로 포서드로 분류하여 표준화로 자리잡게 되었죠. 결과물의 성능 자체만 놓고 본다면 센서의 크기가 가장 큰 풀프레임 바디가 표현력, 심도, 관용도 등 여러모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상업적 촬영의 경우는 보편적으로 풀프레임 바디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브랜드들 역시 모든 핵심 역량을 풀프레임 바디 쪽에 집중하고 있기도 하고요. 저 역시 상업적 촬영을 염두에 두었다면 아마도 풀프레임 바디로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경우 마이크로 포서드를 선택한 결정적 이유는 바로 카메라 렌즈의 무게와 크기였습니다. 사실 카메라 바디만의 무게와 크기는 풀프레임과 마이크로 포서드 간 큰 차이가 없는데요. 렌즈에서는 무게와 크기 차이가 상당합니다. 카메라와 사진에 가장 호기심이 많았던 시기에는 저 역시 풀프레임 바디와 렌즈로 중무장하고 사진을 찍었던 시기가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 이제는 무거운 렌즈와 장비들에 대한 부담과 압박이 엄청 심해지더라고요. 그러한 중압감이 앞서다 보니 카메라를 휴대하거나 꺼내기조차 꺼려지게 되고 더군다나 요즘에는 휴대폰 성능이 웬만한 카메라들을 씹어먹는 성능을 갖추게 되니 자연스럽게 일상을 기록하는 용도로는 휴대폰만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영상 쪽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풀프레임 결과물에 근접하면서도 휴대성까지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저에게 최적화된 카메라는 풀프레임보다는 마이크로 포서드라 결론을 내렸고 이를 토대로 처음엔 영상용으로는 파나소닉 GH5S를 선택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GH5S를 사용하면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파나소닉의 악명 높은 AF 때문에 처음엔 저도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특히 카메라 무빙 시에 발생되는 위블린 현상으로 결과물을 망쳐서 다시 촬영한 적도 꽤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MF를 사용하는 방법을 깨우치고 익숙해지게 되니 나중엔 AF 성능 하나 때문에 수십만 원을 더 주고 다른 브랜드 기종을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러한 AF 성능을 대폭 개선한 파나소닉 기종들이 등장하면서 AF와 다른 편의성들도 같이 개선이 된 것 같아 마포 기종으로는 파나소닉이 가장 최근에 발표한 G9 마크2를 지난주에 구입했습니다. 파나소닉 G9 마크2를 구입하게 된 제 주관적 기준에서의 탑5 호감 포인트를 5가지로 먼저 정리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성비 측면에서의 예산 관용도입니다. 즉 비용적 가치인데요. 이 부분은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영상이라는 것이 단랑 카메라와 렌즈만 있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본격적으로 영상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촬영과 편집 작업은 필수이고 이를 위해서는 카메라와 렌즈 외에도 마이크, 저장 장치, 조명, 삼각대, 편집을 위한 고성능 PC 외에도 수많은 보조용품들을 싫든 좋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용자는 추가금을 더 주고 최고의 AF 성능과 중고가가 보장된 기종으로 가는 사용자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용자는 굳이 최고 수준의 AF 성능이 아니더라도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AF만으로도 지장이 없다면 이왕이면 나는 차라리 그 비용으로 저장 장치나 편집용 PC 등 다른 장비에 투자하여 운영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제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였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는 파나소닉 G9 마크2가 상당히 매력적인 기종으로 저에게는 보여졌습니다. 200만원 초반대에서 웬만한 시네마틱 카메라의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고려한 전반적인 영상 장비의 포트폴리오와 환경 구축을 위한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매력적인 기종이었습니다. 4K 120프레임, 5.7개의 60p 10비트 촬영으로 가로 세로 촬영 프레임 기능, 듀얼 ISO, 13스톱의 다이나믹 레인지, 추적 AF 기능이 동반된 손쉬운 슬로우 모션과 타임랩스, 애플 프로레스 4둘둘 코덱과 외장형 SSD 사용 기능, 4채널 오디오 레코딩 기능, 외장형 모니터에서나 가능했던 노출 웨이브폼, 아나모픽 모드, 뷰파인더와 LCD 모니터 동시 송출 모드 등 200만원대에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초호화 옵션들이며 웬만한 시네마틱 카메라의 기능들을 모두 때려 박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스펙입니다. 처음엔 제어만 보고 파나소닉이 이제는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카메라 실물을 받아들고 AF 기능 테스트와 연사 버퍼링 테스트, 각종 펑션 키 세팅 등 질적인 면도 살펴봤는데 어느 하나 손색 없이 기대치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어 개인적으로는 꽤나 만족스러웠습니다. 가을로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렌즈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호감 포인트였는데요. 솔직히 파나소닉의 풀프레임 렌즈들만 놓고 봤을 때는 렌즈의 해상력을 떠나 크기와 무게면에서 파나소닉의 기술력이 앞서간다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고도의 광학적 제조 기술이 필수인 렌즈의 경우 무수한 전자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고 해서 공장에서 뚝딱뚝딱 찍어내듯이 만들 수 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니는 칼자이즈, 파나소닉은 라이카, 과거의 삼성 카메라는 슈나이더와 같이 제휴를 통해 부족한 렌즈의 기술력을 보완을 했던 것 같아요. 서드파티 렌즈의 라인업도 소니나 캐논에 비해 풍부한 것 같지는 않았고요. 하지만 풀프레임용 렌즈보다는 훨씬 경량화된 마포 렌즈군들의 경우는 파나소닉 외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밝은 올림푸스 렌즈들과 라이카 렌즈들도 사용할 수 있어 저에게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호감 포인트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위상차 AF 기능으로 더 이상 AF에 대한 취약점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된 위상차 AF의 소감에 대해 얘기해본다면 이런 느낌이죠. 집안에 말썽만 피우고 속 끓이던 자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자녀가 모범생으로 180도 탈바꿈을 하면 부모님들이 오히려 당황해하고 적응이 안 되잖아요. 마치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고 생각됐습니다. 어느 포지션에서나 얼굴, 눈, 심지어 사람과 동물을 포함한 자동차 오토바이의 형체까지 인식하여 피사체를 정광석처럼 잡아낼 뿐만 아니라 AFS, AFC까지 아우르며 과거 콘트라스트 AF 방식과는 비교 불가인 대폭 향상된 AF 성능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엄청 좋아해야 하는데 솔직히 기쁨보다는 왠지 행복한 배신감이 앞서더라고요. 이렇게 멀쩡하게 나올 수 있는 AF 기능을 더군다나 신기술도 아니고 이미 타 브랜드의 범용으로 장착되어 사용하고 있는 기능을 파나소닉은 시장에서 벼랑 끝에 몰린 시점에서야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탑재해 주었을 것이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소니 캐논에 밀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극강의 위기감 속에 어쩔 수 없이 탑재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동안 가장 큰 취약점이었던 AF 성능은 개선이 되었으나 그동안 구린 AF 때문에 사용자들의 뇌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극복하기에는 분명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호감 포인트로는 어마무시한 최대 8스톱 보정이 가능한 손돌방 기능입니다. G9 마크2는 액티브 IS, 전자식 IS, 웬만한 삼각대를 대체할 수 있는 부스트 IS 이렇게 세 가지 모드의 손돌방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파나소닉은 손돌방에 있어서만큼은 목숨 걸었다시피 할 정도로 어떤 가업 조건에서도 정교하고 안전하게 기술적 작동을 하는 부분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사실 저의 경우 이 손돌방 기능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었습니다. 손돌방보다는 안부 노이즈 억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처음 카메라 구입 시에도 손돌방이 없는 대신 노이즈 억제력이 탁월한 GH5S를 구입했는데요. 당시에는 손돌방이 없으면 짐벌이나 삼각대 쓰면 되지 라는 지극히 단순 무식한 차원에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짐벌의 경우 매번 렌즈 갈아 끼우며 무게 잡고 밸런스 세팅하는 데만 진을 빼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순발력 있게 핸드헬드만으로 액션캠이나 아이폰 수준의 손돌방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업계 최고 수준의 손돌방 기능은 한 차례 뼈저린 시행착오를 겪은 저에게는 G9 마크2의 결정적 메리트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기의 안정성입니다. 제가 첫 번째가 아닌 네 번째로 언급은 하고 있지만 어쩌면 창작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항목이 AF나 손돌방 같은 부수적인 기능보다 바로 기기의 안정성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촬영 현장이란 것이 항상 쾌적하고 완벽하게 세팅된 환경이 아니다 보니 변수가 많아 수시로 가혹하고 열악한 조건에서 촬영을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수시로 변하는 기후 환경에서 발열, 방진, 방적, 동결 방지까지 포함된 카메라의 내구성과 안정성은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카메라의 안정성은 그립을 거머쥐고 있는 촬영자의 자신감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언제 발열 경고가 뜰지 모른다거나 촬영 시간에 제약이 있을 경우 정신없이 촬영을 이어나가는 와중에 촬영 가능 시간을 염두에 두면 심리적으로 쪼들리게 되고 이러한 심리적 불안감은 결과적으로 창작자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결정적 장애로 작용합니다. 집중력 장애 요소는 한 끗 발 차이의 디테일과 완성도로 승부를 봐야 하는 예술적 분야에서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파나소닉 기종을 사용하면서 발열이라든지 촬영 시간의 제약 등에 신경을 써본 적이 없기에 이번 G9 마크2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한 신뢰성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G9 마크2의 GH6나 S5 마크2에 들어있는 쿨링팬은 빠졌지만 발열에 대한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빠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져 역시 더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해봐야겠지만 아직까지 발열에 대한 보고도 나타나지 않아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고유한 색 표현력인데요. 쉽게 말하면 색감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또한 개인별로 호불호가 명확히 갈리는 부분 같기는 합니다. 이
색감에 대한 개인별 취향과 호감도도 세월이 가면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는데요. 제 개인적인 취향상 선명하고 쨍한 결과물은 왠지 디지털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고, 사진 촬영용으로 오랫동안 사용했던 캐논의 경우 인물의 피부톤이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 과거 그 당시에는 그런 색감이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왠지 과다하게 표현된 느낌 같아서 영상에서는 이번에는 이를 탈피하여 좀 더 진득하고 시네마틱한 느낌을 시도해보고 싶은 이상적 목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파나소닉 기종의 색 표현력이 저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브랜드 기종들도 후보종으로 얼마든지 작업이 가능한 영역이긴 하지만 G9 마크2는 디폴트 세팅만으로도 시넬라이크 D2나 시넬라이크 V2 또는 사진까지 적용 가능한 실시간 러트를 기기 내에서 10개까지 적용할 수 있어 저에게는 이런 부분도 큰 매력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기종 선택을 하는데 장점으로 작용했던 부분들을 이야기하였다면, 지금부터는 기종 선택을 하고 나서 아쉬웠던 위시리스트들도 언급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카메라가 촬영 모드로 작동되고 있을 때 이를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LCD 액정의 빨간 테두리인데요. 다른 브랜드 기종들처럼 버튼에 불이 점등된다던가 뭔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인디케이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GH5S를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1인 창작자들의 경우 투바디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은데 촬영 정지를 깜빡하는 사이 계속 촬영이 되고 있었던 경우도 많았고, 인물 촬영 시에도 상대방이 카메라가 돌아가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촬영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부분이 보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상세 설명서나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설명서 파일도 홈페이지에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박스 안에는 접이식으로 된 한 장짜리 간단한 설명서는 동봉되어 있는데 파나소닉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업데이트용 펌웨어만 올라와 있고 상세 설명서는 없어서 좀 불편했습니다. S5 마크2와 거의 동일한 바디라 아쉬운 대로 S5 마크2 설명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궁금한 부분은 그걸로 해결했습니다. 세 번째는 구성품에 배터리 충전기가 없습니다. 배터리 충전을 위해서는 배터리를 카메라에 장착 후 카메라의 USB-C 포트를 이용하여 완속 충전을 해야 하니 혹 급하게 카메라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충전기도 따로 함께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중고 가격 방어 문제인데요. 이는 파나소닉의 특정 기종의 문제라기보다는 비주류 기종들의 공통적인 문제 같긴 합니다. 아마도 소니나 캐논 같은 인기 주력 기종이 아니다 보니 신품을 구입하고 기종 변경 시 중고 시장에 내놨을 때 쉽게 판매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감가상각되는 부분이 크기에 신품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품이 아닌 중고를 구입하신다면 그만큼 싸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반대급으로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도 현실적인 부분이었기에 잠깐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가 카메라를 구입하는 목적은 중고 가격 방어가 아니라 좋은 영상을 만들고 싶었고, 이를 위한 효율적 운영 환경 구축이라는 더 큰 가치를 염두에 두었기에 이 부분은 쿨하게 감수하고 구입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단점은 아니고요. 재미있는 기능이긴 한데 라이카 모노크롬 흑백 모드입니다. 저의 경우는 라이카 M6와 트라이엑스 400 필름으로 흑백 사진 작업을 주로 했었는데요. 기술적으로 비교가 불가능한 화학적 반응의 필름 기조와 이진법 알고리즘 방식의 디지털을 비교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실제 라이카의 결과물과는 현실 격차가 클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브랜드 마케팅적인 측면이 더 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기종 선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언박싱 총평으로는 파나소닉 브랜드의 경우 G9과 같이 G 시리즈 기종은 사진에 특화된 기종이고 영상에 특화된 기종은 GH 시리즈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G9 마크2만 놓고 본다면 이러한 경계가 무의미해지는 분류가 돼버린 것 같았습니다. 브랜딩 차원에서 봤을 땐 군대가 사열을 하는데 병사 한 명이 속도 위반으로 대열 이탈을 하여 대열이 무너진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사진 특화형인 G 시리즈가 이만한 스펙으로 출시되었다면 과연 후속으로 나올 다음 영상용 GH 시리즈는 도대체 얼마나 어마무시한 영상용 스펙을 갖추고 나올 것인가 라는 기대가 은근히 들기도 했습니다. 사진보다는 영상용 카메라로 이번 G9 마크2를 구입한 저 같은 유저에겐 이번 G9 마크2가 찬스로 작용했지만, 반대로 영상보다는 주로 사진 용도로만 G 시리즈를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G9 마크2는 어쩌면 오버 스펙으로 인해 가격에 거품이 많이 낀 부분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사진 쪽만 놓고 봤을 때에는 시장 규모가 이미 축소되어 있어 아마도 사진 기능만으로는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제조사 차원에서는 어쩌면 G9 마크2가 시장 반전을 위한 에이스카드로 등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아무쪼록 새롭게 구입한 G9 마크2를 더 심도 깊게 사용해보며 좀 더 다양한 촬영 조건에서 알게 되는 내용들은 추가로 별도의 리뷰 영상도 만들어 볼 예정이오니 혹시라도 파나소닉 기종과 영상용 카메라 선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카메라 언박싱 소감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